독일에는 중세시대에 세워진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대학에 가보면 특이하게도 학생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20세기 초까지도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중세나 근대의 대학생이 된다는 건 엄청난 특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대학 자체가 치외법권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이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이 체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 보니 대학 자체 내에서 질서를 깨뜨리는 학생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학생을 가두는 감옥을 만든 겁니다. 근엄한 성격의 소유자일 것만 같은 칼 마르크스도 대학 때 술을 너무 좋아해서 밤늦게 고성방가를 하다 수감된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중세도 근대도 아닌 지금은 어떤가요? 대학생은 학생에서 사회인이 되는 과도기에 있는 다소 특별한 존재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학생들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경험자인 사회 구성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바른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 바로 대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대학생과 관련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럴 땐 이런 법. 혹시 대학생이세요? 네, 그런데요. 신입생이세요? 네. 매년 신입생 입학 시즌이 되면 수상한 눈빛으로 신입생을 찾는 사람들. 왜 그들은 이토록 애타게 신입생을 찾는 것일까? 비싼 학비에 취직까지 어려운 대학생,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선배라는 탈을 쓰고 신입생을 괴롭히는 탓에 매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20대 초반에 혈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은 무엇일까? 신입생이 꼭 알아야 할 법들. 이럴 땐 이런 법에서 알아보자. 대학 시절은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법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학생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변호사, 법령정보관리원 사회법령 김은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대학생과 관련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 혹시 대학 시절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뭐 있으신가요? 어떤 학생이셨나요? 음주를 많이 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사건 사고는 없었던 것 같고 변호사님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 예, 음주 가무에 뛰어나신 우리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어두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기억나는 게 한 2개 정도는 있습니다. 하나는 그 축제 때 저희 동기생, 그러니까 다른 과 동기생이 술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아마 오늘 다뤄지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술 마신 자리에서 옆 테이블에서 싸움이 나서 거기서 이제 싸운 사람들,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데 싸운 사람들이 맥주병을 던져서 그 파편이 튀어서 저 일행이 얼굴이 다쳐가지고 파출소에 가고 새벽까지 조사받았던 그런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아, 직접 벽을 던진 건 아니시고요?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유순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좀 거친 대학 생활을 하셨네요. 자, 그런데 봄이면 말이죠. 이맘때가 되면 뭐 신입생 환영회다,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꼭 음주 관련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죠. 올해도 음주 관련한 사고가 이제 OT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음주 관련 사고를 제가 한번 조금 정리한다면 예. 올해 이미 엊그저께 1월 달에 강원도 고성의 한 콘도에서 모 대학생이 신입생 환영회에서 손가락 3개가 절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그 OT 끝나고 환영회 끝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5시경에 이 친구가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기계실 들어가서 거기서 줄에 손이 끼어서 절단된 사건이었고요. 조금씩 과거로 돌아간다면 2014년 경우에도 충북 지역에서 술 취한 대학생이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더 90년대로 간다면 96년에 그 충남 한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시대를 반영한 당시에는 소위 사발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발에 소주나 맥주를 이렇게 엄청 담아놓고 마시게 하는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주 3병을 사발에 이렇게 담아서 전혀 이제 술을 못 마셨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80년대까지 예. 간다면 저희 때 89년도에 그때는 신입생 환영회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축제 때 그때 그 철학과 친구로 기억하는데 술 마시다가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사망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냥 취해서 과 사무실에 누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빨리 응급실에 옮겼다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나중에서야
그때 옮기는 바람에 이미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견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제 새로운 사회생활,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야 될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안타까운 사고로 좀 숨지는 경우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요, 대학교 이제 신입생 때 환영회를 한다고 그 맥주 500cc 있죠. 그거를 수차례 마셔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보면요, 이렇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요하다가 앞서 말씀해주신 사건처럼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당연히 이게 처벌 대상은 되는 거죠. 네, 먼저 신입생에게 원치 않는 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데요. 강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한편 음주 강요로 인해서 그 후배가 급성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사유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선배는 과실치사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물론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좀 응급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 그 대학교 때 이야기처럼 예. 그러니까 대처를 못해서 대처만 빨리 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뭐 세 가지 세트로 가야 되겠죠. 첫째는 응급조치가 필요할 거고 예. 그다음에 어차피 이런 경우는 형사 문제가 충분히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112 신고를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보호해야 되니까 119 구조를 부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112 신고와 119 구조는 바로 신속히 일어나면 될 텐데 문제는 응급조치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홍보나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정말 끊임없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연 신입생 환영회가 꼭 필요한가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입생 환영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신입생 환영한 이후에 그다음에 먼저 대면식이나 뭐 등등을 이유로 해서 술을 마시는 이런 문화 같은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대구의 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술자리가 아니라 끝나고 나서 지역사회 나눔 기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좋은 네. 방향이네요. 내용을 보면 뭐 사랑의 헌혈증 기부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1,000원 행복 모금 행사 통해서 그 기존에 있던 술자리 대신해서 멋진 행사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대학들도 기존의 패턴과 다르게 문화적 감성을 키우는 공연 위주로 OT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그 회사 회식 분위기도 예전과는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예전에는 무조건 술 마시자, 먹고 죽자 이런 분위기였다면 요즘에는 뭐 공연을 보는 그런 회사도 많고 한데 네. 자, 좀 이런 신입생 환영회 분위기도 좀 바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또 신입생 환영회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학교 생활 중에 일어나는 가혹 행위들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군대식 얼차려, 심지어 뭐 폭행까지 있지만 학생들은 이게 대학 문화겠거니 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 고소를 해서 처벌을 한다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 선배라고 해서 후배를 폭행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폭행을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예. 피해자는 그 가해자를 그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그 폭행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순한 폭행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그리고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요. 폭행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한 경우, 특수상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의 행위로서 사람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말이죠.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친다는 게 이 폭행이라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또 한 학생이 이 선배들의 인신공격, 욕설을 견디지 못해서 투신 자살을 한 시도가 있었죠. 네. 네. 작년 2016년 3월 17일 오후 5시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모 대학 도서관에서 여학생이 오른쪽 발목에 뼈가 드러나고 턱에 깊은 상처가 입은 상태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이 학생이 신입생이었고
그 3시경 그 대면식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대면식. 그 대면식은 선배와 후배들의 만남의 자리인데 그렇죠. 대학 교수님도 동참을 했고요. 근데 이 대면식에서 여학생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뭐 치마가 짧다, 뭐 그걸 그 이유를 잡기 시작해서 인신 공격과 심한 욕설 등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참다 못한 여학생은 앞으로 대학생활 걱정 등등 해서 네. 패닉 상태에 빠져서 도서관 4층에 올라가서 어머머머.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네.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상처가 됐던 것 같네요. 그 예. 모 시사 프로그램에서 심층 취재를 한 걸 보니까요. 네. 이 대학교는 약 21년 동안에 걸쳐서 관행식으로 그 군대식, 그러니까 대면식 군기잡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이제 이쁘게 여학생들이 꽃단장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학과 그 화장을 지우게 하고 놀리고 뭐 못생겼다 놀리고 거기다가 동영상 촬영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폭언, 폭행, 욕설은 당연하고요. 심지어 강간 상황극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머. 강간 상황극이 뭔지는 아시겠습니까? 예, 대충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건지는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A라는 선배가 있고 예. B, C 후배가 있고 B라는 남학생 후배, 신입생, C라는 여학생이 있으면 A라는 선배, A들이 되게 선배들이 돼서 강압적으로 이 B가 C를 마치 강간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아니 대학교라는 공간에서 게다가 교수님까지 참석을 하는 그 대면식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네. 이해할 수가 없고 이제 화도 나는데요. 네. 그 여학생에게 말씀하셨듯이 욕설과 조롱을 한 게 바로 이유였잖아요. 투신 네. 자살의 이유. 이건 어떻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욕설과 조롱한 것만 갖고는 예. 그러니까 성추행이 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성희롱은 이제 뭐 그 과태료 처벌에 이렇게 불과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모욕죄 정도, 그러니까 모욕죄는 보통 그 벌금형에 불과한 거고요. 그거에 나아가서 그 특히 강간 상황극을 지시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간 상황극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하면 특히 선배들의 강압이 인정된다고 하면 이때 선배들은 그 강제 추행죄의 간접 정범으로 충분히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좀 제가 이 부분 좀 괘씸한 부분이 네. 그 교수님도 옆에 있었는데 그 사회 지도층이라는 그리고 학생의 그 스승이라는 교수가 그렇죠. 이 상황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거는 그 교수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를 여학생의 어떻게 보면 희생으로 인해서 그동안 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이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또 떠오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네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학생들이 겪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돈과 관련해서 네. 금융피해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IMF 이후에 이제 취업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뭐 대학생은 등록금 전쟁, 스펙 전쟁, 취업 전쟁에 치르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네. 그 사실 97년경이죠. IMF를 기점으로 해서 대학 문화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대 때는 뭐 아직 한국이 뭐 발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업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뭐 먹고 대학생 말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IMF 이후로 그러니까 취업도 어려워지고 하면서 우리 네. 학생들이 등록금 전쟁, 스펙 취업 전쟁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큰 사건 중에 하나 2011년도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거마 대학생 사건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서울의 거여동하고 마천동 일대에 그 대학생들이 그 다단계 판매 업체의 강요에 의해서 숙식을 강요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업체들의 저렴한 물건을 고가에 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조금 들어가 본다면 네. 당시 대학생 그 숙식하던 합숙하던 친구들이 무려 5천 명이었고요. 와. 5천 명이 넘었고 다단계 판매 참여해서 물건 산 피해액이 252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에 네. 그걸로 대학 교육에 쓴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게 만들어 강매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학생들은 엄청난 빚에 가서 결국 사회 문제까지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대학생은 사회로 나오기 전에 뭐 예행 연습 같은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사회에 대한 뭐 불신뿐만이 아니라 두려움까지 생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자의 빚까지 갚으려면 정말 앞이 깜깜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대학생들이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임금도 동결 시대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면 부모님이 특별히 도와주지 않는 이상 이 친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빚을 갚기는 이자가 불어서 눈덩이까지 커질 거 아닙니까?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결국 대학생들은 성인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직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 일을 당해도 그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순간 뭐 같이 맞받아 친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나중에 그 형사 고소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냥 뭐 뭘 밟았다는 생각으로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 업체는 특히 그런 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너무 착한 나머지 대응을 그러네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네. 아직 그 고등학생 티에서 이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그야말로 그 사회적인 그 때가 전혀 묻지 않은 그런 시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대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대학교 때 신입생 같은 경우에 예. 선배들이 이렇게 신입생한테 밥을 항상 사줬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화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배가 후배 삥을 뜯는 이러한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은어 속어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최근에요. 이 신입생을 위주로 인터넷 강의 교재 구입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사례를 좀 봤더니 예전에 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학생 때 그 공부를 한다고 영어 CD를 좀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뭐 사긴 했지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무용지물로 좀 폐기 처분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용지를 봤더니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좀 이런 방법으로 요즘에는 그 인터넷 강의 교재 구입을 빙자해서 좀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범죄 유형이 좀 못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범죄는 아니고 학교 앞에 이렇게 학교 이제 그 강의실 앞에 그 판매하는 아저씨가 상주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처음에는 저희가 거들떠 보지 않았지만 시간 친해지면 나중에 미안해서 아저씨 그 테이블 사주고 그 당시 돈으로 한 10만 원대 뭐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그렇죠. 막상 내용을 보면 뭐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 사기를 할 수는 없었던 거. 인간 관계를 이용한 그런 건데 네. 최근 사례가 작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그 수업 끝나고 이제 거기 강의실로 이제 온라인 그 강의 인터넷 강의 교재를 판매하러 그 판매원이 들어옵니다. 네. 들어와서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 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신청서는 이제 신청만 하는 거고 나중에 구매 여부 결정은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업체의 평을 들어보니까 평이 너무 나쁘니까 구매할 생각이 없어 이제 구매를 안 하게 됐죠. 네. 근데 그 이후에 그쪽 업체에서 이제 돈을 내라고 계속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신청서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신청서 내용이 다른 겁니다. 아, 그런데 처음에는 돈을 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네. 일단 한번 봐라.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네. 재판을 통해서 뭐 승소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신청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마 이 신청서에서는 그 업체가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신청서 안에 물품의 특정, 대금, 그다음 구독 기간 등의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100%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인하게 되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네, 참 매번 느끼는 거지만 성인이 되면서 사인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실 계약 내용 같은 거 꼼꼼히 안 따져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계약 그 조항들을 좀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변호사인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도움 계약하거나 어떤 계약할 때 실제로 안 보거든요.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네, 또. 분량도 너무 많고 예.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근데 하물며 비법조인들한테 이걸 바란다는 건 참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를 국가적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굳이 이 경우는 좀 구제책은 있어요. 그래서 방문 판매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 판매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업 철회가. 근데 문제가 예.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업체가 전화를 안 받고 그 다음에 내용적 우편을 통해서 나는 계약을 처리하겠다 해도 업체에 예를 들어 주소가 없다거나 그렇죠. 있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진흥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판법은 이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알 때부터 14일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업체가 일부러 안 받는 경우에는 기일이 진행이 안 되고요. 업체 그 이후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14일 기간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계약한 날이 오늘인데 14일 지났다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런 주소를 몰랐다거나 아니면 그 업체가 일부러 장난을 쳐서 안 받는 경우라면 향후 언제든지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서울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최근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휴학을 해도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2월만 된다는 건데 그런데 사실 이게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만 계속 나가는 거니까 이게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정을 보면 그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규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그리고 휴학생이 제적당한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항과 같이 재학생이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환 규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입법에 불구이고 이거는 법을 통해서 규정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학생과 관련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학 생활은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젊은 시절 한때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면 법 앞에서는 누구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나이와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대학생 스스로도 또 대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꼭 알아야겠습니다. 어렵게만 다가오는 생활법령을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머니의 병원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학생 박효덕군.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던 호프집에서 우연히 만난 손님 김사기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내가 YT 엔터테인먼트 회장을 잘 아는데 취업을 부탁해 볼까요? 취업하게 되면 어머님 수술비 정도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사기 씨가 취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한 자기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겨준 박효도군. 어? 이게 뭐야?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다고? 알고 보니 박효도군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함께 통장 명의자인 자신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졸지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가 되어버린 박효도군. 과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1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2번. 통장 양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있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3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자,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통장을 넘겨줬는데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됐다. 이렇게 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형사 책임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그 현금카드나 비밀번호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정보를 넘겨준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의 고의가 없다라고 보아서 무죄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그 박효도 군이 김 씨에게 현금 카드 등을 넘겨줄 때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예견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넘겨주거나 빌려주면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신의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통장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관련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일부 대학에서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군기를 잡고 얼차려를 주고 또 인격 모독을 하는 일을 대학의 고유 문화이거나 특권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선배의 갑질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인다면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도 또 어딘가에서 이런 갑질을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섬뜩한 생각이 드네요. 법 앞에서는 값도 없고 을도 없죠.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받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사회인이 되기 전 사회로 나가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대학에서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